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대학가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서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USC에 이어 UCLA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동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비교적 조용했던 서부 대학들이 시위 대열에 동참했다며 이 시위 소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USC 대학이 학교 내 시위 파장으로 안전이 우선이라며 졸업식 메인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처럼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캠퍼스 안에 공권력이 투입돼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대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가 시위는 유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LA 메트로 버스에서 최근 운전사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메트로는 운전사와 승객 사이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보험료 급등으로 미국 내 젊은이들이 자동차 구매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 상승과 보험료 급등까지 재정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상무부가 3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는 0.3% 상승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미국 경제가 현재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데도 시장이 연착륙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미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수뇌부와의 회동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압박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포성이 계속되면서 현지로 들어가는 구호 트럭이 하루에 200대도 되지 않는 등 피난민들 위한 구호물자 조달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오는 29일 한국 시간 29일 열립니다. 각각 3명의 배석자가 참석하지만 대화 과정에 자연스럽게 독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됩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은 국회법에 따른 거라며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문제가 많다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덴버 너기츠에게 3연패를 당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 원정 경기에서 레이커스 홈 경기에서 레이커스는 덴버에게 105대 112로 패했습니다. 1패만 더하면 탈락입니다. 23세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의 아시안컵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올림픽 출전 무산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대학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 USC, UCLA 인근 혹은 또 대학생 학부모들 걱정도 많으시죠. 반유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진 USC에서 1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풀려난 적이 있었죠. 어제는 UCLA에서도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USC가 그렇다고 시위가 멈춘 것이 아니고요. 시위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어가는 시위에 UCLA도 동참한 것입니다. UCLA 학생들은 어제 캠퍼스에 시위 텐트 수십 개를 쳤고 시위대들을 수백 명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 웨스트우드 캠퍼스 파워 라이브러리와 로이스 홀 사이에 텐트가 쳐지기 시작했는데요. UCLA 정원 잘 아시는 분들은 로이스 홀 앞 잔디 광장에 텐트가 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시위대는 여러 가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UCLA에서 열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동참하라고 소셜미디어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UCLA 캠퍼스는 아직 경찰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USC에서도 하루 종일 어제 반유대 시위가 벌어졌고 USC는 여전히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의 시위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직원, 학생 아닌 사람은 캠퍼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캠퍼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전역의 대학 캠퍼스로 확산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서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경찰도 진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 맞서 대학생들이 팔을 걸고 버팁니다. 경찰과 학생들이 엉켜 격한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대학 캠퍼스에 시위 진압용 고무탄 총까지 등장했고 애틀란타의 한 대학에선 테이저건도 사용됐습니다. 미국 동부 대학가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서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Fight against the ongoing genocide in Gaza and just focus on the fact that over 34,000 innocent people have been killed. 일부 유대인 학생들이 이스라엘 지지 시위에 나서면서 교내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There to spread hate, aggression, violence against the Jewish people. And I'm here to tell them that us Jews, we will not back down, we will not be afraid, and we will not be silent. 혼란이 이어지면서 서던 캘리포니아대가 다음 달 예정된 졸업식 행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학교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hese are like the students from 2020 who missed their high school graduation, and now they're missing their college graduation. So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인근에선 이스라엘군 전차 수십 대가 목격돼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졸업생 대표의 졸업연설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후 캠퍼스에서 연일 거센 시위가 열리는 USC가 결국 졸업식 본식을 메인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졸속 행정을 거듭하면서 애꿎은 졸업생들만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USC가 올해 졸업생 연설 취소 조치를 둘러싸고 연일 캠퍼스에서 시위가 열리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졸업식 본식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USC는 5월 10일 열리는 졸업식에서 알럼나이 팍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짧은 시간에 6만 5천여 명의 학생과 가족, 친구들이 캠퍼스에 한꺼번에 몰리는 가운데 치러지는 졸업식의 메인 무대 행사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USC는 본 행사는 취소하는 대신 단과대학별로 열리는 23개의 위성 졸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부서별로 진행되는 리셉션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또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모든 졸업식 행사에 티켓을 요구하는 한편 캠퍼스로 접근하는 입구도 특정 구역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4월 30일까지 졸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웹사이트에 세부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C는 지난 15일 무슬림 발레딕토리안의 졸업사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후 캠퍼스 내에서 시위가 잇따르면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에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 93명이 LAPD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USC의 이번 조처와 관련해 한인 졸업생들이나 가족들은 실망감과 함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안전수칙 때문에 USC에서 졸업식 메인 행사를 치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졸업식을 또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돼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난 2020년 팬데믹이 한창인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식도 대면으로 치르지 못했는데 고교 졸업식에 이어서 대학교 졸업식도 변변히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슬림 발레딕토리안의 졸업사를 안전 문제로 성급히 취소했다. 이로 인해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졸속 행정을 거듭하면서 애꿎은 졸업생들만 볼모로 잡혔다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비교적 조용했던 서부 대학까지 대열에 동참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USC 낯선 시위의 시대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USC에서 촉발한 학생 시위와 이로 인한 학내 안팎의 파장을 집중 조명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개교한 지 144년이 된 이 학교가 그동안 정치 시위나 학생운동과 관련된 명성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USC는 2020년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촉발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포함한 여러 사회운동에 동참을 했지만 그 수준은 인근 다른 대학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 국면에서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USC에서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계기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난주 대학 측이 올해 졸업식의 졸업생 대표 연설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학교 측은 졸업생 대표로 선정된 무슬림 학생 아스나 타바섬의 연설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취소했고 그 뒤 학내 안팎에서는 학교 측의 결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2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오랜만에 오후 들어서 밝은 햇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현재는 남가주 지역 두터운 구름으로 흐려있고 잠차 거치면서 맑은 날씨 보이는 것입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올라서 오늘은 평년 기온에 한결 가까워지겠습니다. 다만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이에 따라 오늘 정오부터 밤 9시까지 바람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구름 거친 맑은 날씨는 토요일인 내일부터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낮 기온도 조금씩 더 올라서 다음 주 중에는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아 맑고 포근한 전형적인 남가주의 봄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2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3도, 49도, 해안 지역은 68도, 5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0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주택보험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도 취소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이 새내기 운전자들, 사회초년생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졸업 시즌에 돌입하는데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차 구입을 알아보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만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대한 재정적인 부담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졸업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고교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차 구입을 알아보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차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들쑥날쑥한 상황이지만 자동차 보험료까지 합산하면 젊은 층이 자동차를 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보험처럼 자동차 보험도 신규 가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기존의 자동차 오너들은 물론 신차를 구입하는 젊은 층들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LA1에서 불법 레이싱과 거리 점거 등으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LA1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더 두드러집니다. 많은 한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한미보험의 샤론 슈퍼바이저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20에서 30%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한 20-30%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레이트를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라이트이 생겨서 이제 레이트이 올라간 거죠. 보험사들이 안 받고 있어서 아주 힘든 상황이죠.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새 차 구입을 고려하는 새내기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 경력이 별로 없어 보험료는 훨씬 높게 책정되는데 최근에는 인상된 보험료까지 겹쳐지다 보니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16살 되는 나이에 라이센스를 차를 운전하든 안 하든 미리 따서 일단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가진 그 이유가 제일 많으면 도움이 되죠. 익스피리언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따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일 운전면허를 조금이라도 일찍 취득하면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한 연도부터 드라이빙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 메트로버스에서 최근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메트로 측이 운전자와 승객들 사이에 대형 플렉시 글라스를 설치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메트로는 운전사와 승객들 사이에 대형 플렉시 글래스를 설치하기로 25일 승인했습니다. 새 플렉시 글래스는 기존의 글래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새 플렉시 글래스 장벽 설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버스의 맨 앞 운전사가 앉는 자리에 플렉시 글래스로 된 부분 장벽이 지난 2020년에 처음 설치되었지만 최근 메트로 버스 운전사에 대한 공격이 잦아지면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버스 운전사 노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메트로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에 대한 공격이 2019년 92건에서 2023년 총 16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 새 버스 운전사와 승객이 각기 다른 사건으로 흉기에 찔려 부상했고 이번 주 초에는 지하철 탑승객이 열차에서 하차하던 중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버스 운전사들이 신변 안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 이주 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혼인에 의한 연고 이주, 취업의 무연고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등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현지 이주 등의 경우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해외 이주 알선업을 하려는 경우도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포청은 우선 시행규칙에서 해외 이주 알선업체의 보증 가입 기한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해 상한을 늘렸습니다. 보장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입기간 상한 없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도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또 해외 이주 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 납세 증명서, 관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 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 기간도 삭제하면서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증진했습니다. 또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일부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 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 이주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 여권 사본이라고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해외 이주를 신고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기철 총장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제도 미비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시정해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핏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할 때 골치 아픈 절차나 흥정 없이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즉시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어떤 종류의 항공편 변경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이 새로 도입되는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항공편 취소나 변경, 또 수화물 반환 지연, 추가 서비스 미제공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실시됩니다. 우선적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에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이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그리고 국제선은 6시간 이상이 해당됩니다. 또 다른 공항에서의 출발이나 도착, 환승 횟수가 증가하거나 승객이 더 낮은 서비스 클래스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공항이나 다른 항공편의 환승 같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승객의 편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역시 승객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미국 항공사를 비롯해 미국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 국적의 항공사에도 적용되며 자동 환불 관련 규칙은 발효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환불 절차 역시 간소화됩니다. 항공사나 항공대행사는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불은 크레딧카드 영업일 7일, 기타 결제수단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어제 정전 사태로 수화물 벨트 시스템 작동이 중단되면서 탑승객들이 짐을 제때 싣지 못해 국적 항공기들의 출발이 지연되는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수화물 옆 테이블로 이동시켜서 스캔 작업을 거쳐 항공기에 싣는 노력을 펼쳤지만 결국 상당수 짐들이 탑재되지 못해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LA 국제선 탐브래들리 터미널 수화물 벨트가 정전으로 인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정전 사태 후 LA 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탐브래들리 터미널 입주 항공사들의 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날 밤까지 수화물 벨트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밤 11시와 11시 50분에 각각 출발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인천행 여객기 탑승객들의 수화물 체크인 카운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짐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탑승객들이 맡긴 수화물들이 쌓이자 공항 직원들은 수화물들을 옆 터미널로 직접 옮겨 엑스레이 검색을 한 후 다시 탐브래들리 터미널로 가져와 대기 중이었던 항공기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자동 시스템을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각 항공사마다 많은 수의 수화물이 탑재되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결국 항공사들은 이날 밤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에게 공항 시설 문제로 이륙 지연을 안내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시간 가까이 늦게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오피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헐값에 한국 부동산 투자사로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었던 LA 다운타운의 대표적인 초고층 오피스 빌딩 777 타워의 매각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한국의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칸서스 자산운용이 인수 의사를 철회하면서 매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인수 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택근무로 인한 오피스 부동산의 침체가 깊어진 데다가 금리 인하 기대마저 줄면서 인수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타운 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던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마클리 의장이 오는 30일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클리 의장이 이번 결정 갑작스러운 것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막 활성화시키고 올림픽 경찰서 서장과의 만남도 주선하고 그랬는데 사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타운 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던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마클리 의장이 오는 30일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클리 의장은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주민의회 의장 선출 당시 주민의회 이사회의 의장직을 1년 역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도 기존 주민의회 의장의 임기인 2년을 다 채우는 것에 목적이 아니라 1년의 기간 동안은 주민의회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남은 임기는 또 다른 한인 2세가 맡아 역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클리 의장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든 분들이 경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은 우리 주민회에서는 커피 with captain, LA 소장하고 커피 마시면서 1대1로 대화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두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찰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회가 다시 한인들의 또 다른 소통 창구로 변화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크리 의장은 앞으로 교육부 위원회 멤버로서 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며 그동안 도와준 한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의 주민들이 저를 믿고 투표를 해주시고 코리아타운 위셔센터인 주민들을 저를 믿고 주민들이 많은 전화, 많은 미팅 때 참석해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마지막 인사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새로운 우리 2세, 1.5세, 2세 우리 새로운 주민회장한테 많은 서포트를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에리카 정 이사가 임시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이사들의 투표를 통해 공식 의장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인 태미 킴 얼바인 시의원을 대상으로 친팔레스타인 극단주의 단체가 리콜 운동을 벌이고 나서서 소수계, 특히 아시안 정치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좌표 찍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미 킴 시의원실은 지난 24일 친팔레스타인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리콜 운동 전개 통지서를 받았다고 어제 밝힌 것입니다. 공식 리콜 운동 시작 후 오는 6월 10일까지 총 15,000명의 유효 서명이 확보되면 리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태미킴 시의원실은 이 같은 리콜 움직임이 가자지구 분쟁 관련 외교 문제에 얼바인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기와 성격을 고려할 때 여론을 위협하고 조작해서 다가오는 11월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팔레스타인 극단주의 그룹들은 태미킴 의원이 휴전 촉구에 동조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해온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나타내왔고 협박과 인신공격도 가한 바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새로운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이 발행 주식의 최대 5%에 달하는 약 150만 주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일리 행장은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서 주가 부양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객, 주주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한미은행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파이낸셜은 또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주당 25센트의 분기별 현금 배당도 발표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은 생존자들 가운데 외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들의 경우 외로움을 적게 느끼거나 또 전혀 느끼지 않는 생존자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6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났습니다. 미국 암학회 소속의 연구팀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와 사망 위험과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암 진단과 치료는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해 암 생존자의 사회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자신이 고립돼 있다고 느끼는 외로움은 암 생존자들에게 가장 흔한 걱정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볼리비아 대선에서 약 9% 득표율을 기록해 깜짝 돌풍을 일으켰던 이민 1.5세 목사이자 외과 의사인 정치현 박사가 내년에 대선에 재도전한다라고 해서 또 화제입니다. 볼리비아 대선에 도전해서 에버 모랄레스 대통령과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에 이어 3위를 차지했던 정 박사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선이 무효화돼 다시 치러진 2020년 대선에서는 아르세 대통령이 55.1%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정 박사는 1.55%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정 박사는 볼리비아는 한국에 다소 생소한 나라지만 리튬과 철광석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며 아마존 일부를 갖고 있다며 한국 주요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볼리비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집에서 문어를 키우다가 놀란 가족이 있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살고 있는 9살 어린이 클리포드는 집에서 문어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하는 부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아빠는 문어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클리포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Thank you so much. 신난 클리포드는 문어에게 테라스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집에서 문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매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Terrence loves to welcome us every time we visit her. 그런데 몇 주 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컷인 줄 알고 구매한 이 문어가 알고 보니 알을 벤 암컷 문어였고 새끼를 무려 50마리나 낳은 겁니다. 클리포드의 가족은 아비규환 상태가 됐습니다. 50마리의 새끼 문어들을 각각 50개의 작은 수조에 넣어두었지만 문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기어나와서 집도 난장판이 됐습니다. The uh-oh moment was definitely when the first one hatched. I wish my son's favorite animal had been a hamster. 문어의 일반적인 수명은 1년에서 5년 정도인데요. 클리포드 가족은 이 문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4월 한 달 동안 자사 차종에 대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가운데 운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쓰며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에 따르면 56세 남성 운전자가 먼로 지역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테슬라 S로 모터사이클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8살의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테슬라 운전자는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테슬라 S의 자율주행 기능을 켠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 앞으로 쏠린 뒤 가속하면서 모터사이클과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부주의 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운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된 뒤에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의 한 해변가에 160여 마리의 고래떼가 몰려와서 이 가운데 일부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호주 당국은 물이 지어다니는 해당 고래종의 특성상 좌초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좌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호주 서부 던스보로 해변, 몸무게가 최대 3톤에 달하는 파일럿 고래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얕은 바다에 계속 머물자 사람들이 고래 몸에 물을 부어줍니다. 이미 죽은 고래들은 줄을 묶어 육지로 끌어냅니다. No one knows what's going on, why this happens, but yeah, it's pretty sad. 해변으로 몰려든 파일럿 고래 160여 마리 가운데 결국 20여 마리는 폐사했습니다. 130여 마리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 고래들이 좌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mass strandings along this particular coastline, and I'm not too sure of the dates and times of year. 파일럿 고래는 무리에서 한 마리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나머지들이 이 고래를 따르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There's a variety of reasons, particularly with this species, the longfin pilot whales. So sometimes it might be a member of the pod is ill and the others follow. Sometimes it might be some kind of noise disturbance.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호주 서부 또 다른 해변에서 파일럿 고래 5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무부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3%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3%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부합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대표지수,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가 올 들어서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한 탓에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트럼프는 바이드노믹스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반토막이 나면서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둔화하면서 경제가 냉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준이 고금리를 너무 오래 지속한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도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되레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기별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3.7%로 오르며
연준 목표치인 2%와는 더 멀어졌습니다. 시장 전망을 밑도는 경제 성장률에 물가까지 오르자 증시는 장중 1% 이상 떨어지며 출렁였습니다. 결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뉴욕 법정에 출석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의 패단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seems to be that the GDP just announces all the way down to 1.6% and it's heading south. It's going to get worse.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론에 대한 반도체 지원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It ignited a manufacturing boom, a clean energy boom, a semiconductor boom nationwide. And it's clear we have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world. That's a fact. 옐런 재무장관도 GDP 둔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했지만 기업 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까지 감소하면 경제가 급격한 내리막으로 접어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각국 금융당국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미국 경제에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지체되면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지금 들으신 대로 연율 1.6% 2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반토막 수준이고 시장 예상치 2.4%보다도 낮습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하면 물가라도 둔화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1분기 개인 소비지출 지표와 함께 전분기 업데이트된 가격지수가 나왔는데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분기 1.8%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맞물리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졌고 뉴욕 주식시장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것입니다.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쓴소리로 유명한 이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데 연착륙 된다,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연착륙 확률을 70%로 보고 있지만 나는 그 절반 30%로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먼 CEO는 지금 70년대와 조금 더 비슷한 상황이다라면서 1972년에는 상황이 장밋빛으로 보였지만 1973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높고 경제 성장은 약해지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 경제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되면서 그런 경고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은 오늘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안정감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예고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는 투표 예상층 74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 45%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응답자 4%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2%는 투표 의향이 아예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인 마라라고가 위치한 물리적인 본거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든 강경보수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지역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플로리다는 전통적으로 경합주인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친공화당 성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이 매우 접전이 될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에 걸린 선거인단은 모두 30명으로 바이든 캠프 측은 최근 플로리다 탈환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임신 6주 후 낙태금지법을 맹렬히 비판한 바 있고 중도 여성 유권자 결집을 시도한 셈입니다.
다만 여론 지형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4%에 달했고 트럼프 지지에서 바이든으로 돌아섰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덴버 너기츠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좀 아쉬웠죠? 105대 112로 패했습니다. 이 전반전까지는 그래도 레이커스가 앞섰는데 후반전에 덴버에게 패하는 그런 상황 계속 이어졌습니다. 2차전에서는 뭐 20점 차였나요? 그렇게 앞서 있었는데 역전패 당했잖아요. 속공에서 우위를 점한 레이커스 전반을 53대 49로 근소하게 앞섰지만 덴버는 1, 2차전과 마찬가지로 3쿼터 후반전부터 힘을 내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덴버는 종료 3분 전 니콜라 요키치의 플로터로 14점 차를 만들면서 종료 3분 전 이미 승리를 굳혀버렸습니다. 이제 레이커스는 남은 한 경기 만약에 패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덴버에게 플레이오프에서 4연패 당하면서 이번에는 복수하겠다라고 했는데 덴버 잘하네요. 네.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아쉽게 져서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 꿈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FIFA 랭킹 134위의 인도네시아에 경기 내내 압도당한 완벽한 패배여서 더 큰 충격입니다. KBS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FIFA 랭킹 134위를 맞아 3백 수비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수비 뒤 역습하겠다는 소극적 작전이었는데 정작 그 수비가 전반에만 2골을 먹으며 뻥 뚫려버렸습니다. 대회 3골을 터뜨린 이영준을 전반부터 기용하지 않고 후반에 투입했다 퇴장당하는 최악의 용병술도 나왔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페널티킥 대결 끝에 패했는데 퇴장당한 황 감독 대신 나온 수석 코치의 답변은 운이 없었다였습니다. 마지막에 페널티킥 PK는 운에 맡겨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런 좋은 행운이 우리한테 안 온 것 같다. 모든 통계 지표에서 완패였습니다. 골 점유율이 47%에 그쳤고 인도네시아가 21개의 슈팅, 유효 슈팅 5개로 몰아치는 동안 우리 대표팀은 슈팅 8개, 그중 유효 슈팅은 2개뿐이었습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